네, 다음으로는 문화관 활용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활용론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론, 화행하고 공손성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활용론의 이론은 사실 더 많아요. 그리고 세분화되어 있고 많은데 우리 이제 학부 수업 수준에서는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개념인 화행하고 그다음에 공손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앞서서 살펴본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응용한 문화 간 활용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문화간 활용론 뭐 혹은 이문화간 의사소통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조 활용 분석이라고 해서 하나의 분야를 위주로 활용론의 또 분야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화행 중에 뭐 칭찬, 사과, 요청, 거절, 불평 요거 5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행 연구 방법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언어권 화자하고 의사소통을 좀 해본 경험이 한두 번쯤은 최소한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 번, 두 번 최소한 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와중에 단순히 내가 이제 우리 그 대화 상대방과 나의 언어가 달라서 라는 그런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이유로 뭔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어 외에 다른 이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걸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뭐 아주 간단하게 몇 개만 제가 목록을 말씀드리면 몸짓 언어에 해당하는 비언어, 비언어적인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거나 발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몸짓, 비언어 이런 것들이 또 비중이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화권마다 상당히 달라서 말은 영어로 하고 있는데 몸짓, 제스처는 한국 사람인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고요. 저도 그랬었고 혹은 그 반대 경우도 많았고 이제 제스처나 몸짓은 완전히 이제 뭐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한국말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 외에 인사하는 방식 혹은 인사할 때 신체적인 거리 이런 것도 문화권마다 다를 거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또 이제 침묵의 의미도 사실 어떤 상황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어떤 문화권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게 될 수 있지만 어떤 문화권에서는 적절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소의 의미, 칭찬을 하는 방식 혹은 칭찬에 응답하는 방식 맞장구를 치는 방식, 감사하는 말, 감사 표현의 뭐 빈도, 혹은 선물. 이거는 언어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양말이 선물이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모욕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상당히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언어가 서로 달라서 내가 뭐 목표를 못해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문화가 많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이죠. 이거는 사실 뭐 재미로 가볍게 잠깐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스처 관련해서 우리 사진 찍을 때 약간 국룰? 요즘에 국룰이라는 단어 쓴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이 국룰처럼 하는 요 V 표시 있잖아요. 뭐 애들 보니까 제가 도대체 이 V는 어디서 온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뭐 깊게 생각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들이 있어서 그 원에 보내잖아요. 기관에 보내놓으니까 이걸 바로 배워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그 알림장 대신에 앱을 사용해서 사진을 하루에 하나씩 한두 개씩 올려주시는데 그럴 때 이 포즈를 엄청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이제 웃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일찍부터 이걸 배우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사족이 길어졌는데 이 V 표시가 영국에서는 손바닥이 자신을 향하면 욕이 됐대요. 하지만 그리스에서는 반대의 경우에 큰 모욕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사진 찍을 때 하는 제스처죠.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리고 합장하는 거 여러분 많이 하시나요? 저는 뭐 이런 거 전혀 쓰지 않는데 거의 쓸 일이 없는데 뭐 핀란드에서는 이것도 사실 의외인데 거만함을 나타낸대요. 의외죠. 그 외에 불교국가, 한국, 태국 이런 데를 포함해서는 이제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뭘 말하려고 가져왔을까요? 요렇게 양손, 열 손가락 다 펴고 있는 거. 요거는 여러분 딱 보시면 이제 안녕 하는 걸로 이해가 되시죠? 서유럽에서는 항복의 뜻이 를 가진다고 하고요.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열 손가락을 다 펴는 게 심한 욕설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숫자 10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비언어적 행위지만 문화권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다라는 거는 참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는 상당히 이제 약간 가볍게 여러분의 지루함을 덜어주고자 이제 예를 가져온 거고요. 우리가 이번 주제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문화간 활용론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봤던 것처럼 문화권에 따라서 제스처나 몸짓의 의미가 달라지듯이 언어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래서 화용적인 의미,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화용적인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맥락, 문맥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문화적으로도 맥락화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권에서는 국지적으로 어떤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데 다른 언어권에서는 같은 뭐 이 표현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화용적 의미라는 것은 상황, 문맥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문화에 따라서 민감한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맥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화행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문화 간의 그런 차이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제도화된 절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약속 혹은 비난 이런 화행들을 생각을 해보면 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말하는 방식 중에 어느 정도는 문화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말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이미 엄청 많이 봤던 한 세네 번 봤던 예문인데요. 언제 올 거예요? 라고 했을 때 8시까지는 올게요. 근데 올림픽대로가 어떤지 알잖아요. 이거는 나랑 아이 아빠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맥이 있기 때문에 이 대화가 성립이 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문화권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언제 올 거예요 자체가 굉장히 뭐 신뢰가 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언제 올 거예요 라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비난으로 받아들여진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8시까지는 올게요. 근데 올림픽대로가 어떤지 알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문화가 다른 경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암스테르담 여행 중 저는 안 가봤는데 암스테르담 여행 중 공항의 안내 방송을 들어보면 이거 한국어로 해석한 건데요. 암스테르담은 이스탄불보다 1시간 이릅니다. 여러분의 환승을 위해서 이스탄불에서는 1시간 이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이 나왔대요. 공항에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처음 듣는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언어나 이 네덜란드 쪽에 네덜란드인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네덜란드 문화권이 아닌 이상 이 발화가
이상하게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스탄불하고 비교를 할까? 혹은 1시간 이르다라는 게 빠르다는 건지 느리다는 건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환승을 위해 이스탄불에서는 1시간 이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발화를 보면 내가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문법이나 어휘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고맥락화되어 있다는 거죠. 맥락 의존적인 발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발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문화 간 활용론, 혹은 뭐 이문화 간 의사소통 이런 거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약간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문화 내 의사소통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공유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의사소통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이 이제 이문화 의사소통인데, 이문화 의사소통은 굳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비언어민이 특수한 문화의 모국어 화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의사소통이다. 예를 들면 외국 여행 중에 뭐 길을 물어본다든지 혹은 상점에서 뭔가를 산다든지 이럴 때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이문화 의사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화 간 의사소통인데요. 문화 간 의사소통은 대화 참여자들이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지 않고 있을 때 의사소통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 저는 자주 보는데, 브라질 학생하고 영국 학생이 이제 서로의 모국어로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한국어 학당에서 한국어로 대화할 때 이런 것들은 엄밀히 따지면 문화 간 의사소통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우리가 살펴볼 대조 활용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문화 간 활용론, 뭐 이런 인터컬처럴 프래그매틱스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하긴 했어요. 문화 내 의사소통, 이문화 의사소통, 문화 간 의사소통, 대조 활용 분석 이렇게 나누기는 했으나 이게 사실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내가 뭐 다문화 전공이다 혹은 이쪽 전공이다 문화 전공이다라고 했을 때는 엄밀하게 어, 구분을 해서 뭐 논문에 밝힌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더군다나 이게 번역된 용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 뭐 이문화 의사소통, 문화 간 의사소통은 조금 유사하게 그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조 활용 분석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초기의 화행 이론은 어, 초기의 활용론이자 화행 이론은 이 본인들이 말한 그런 활용론은 언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공손성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음에 이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이건 언어 보편적이고 언어 보편적인 활용 원칙에 따라 화행이 실행이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점점 이거에 대한 반박도 많아지고 또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된 거냐면 문화권마다 사회 언어학적 규범과 상호작용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화행의 수행 방식이나 선호 방식도 다를 것이다 라는 전제로 수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서서 봤었던 그런 화용 원칙은 언어 보편적이다 라는 것과는 사실 반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수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는 화행 이론의 개념화와 언어화가 문화와 언어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스틴 썰 같은 그런 1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세대들은 우리의 이론은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을 한 반면 근데 사실 이분들은 그런 외국어나 자신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영어 외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론이 화행론이 유명해지면서 다른 언어권에 있는 학자들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된 거죠. 비판적으로 바라보니 문화권마다 그 사회언어학적 규범과 상호작용 스타일이 다르므로 화행 수행 방식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 결국 화용의 원리는 언어 문화 보편적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림으로 넣어놨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개념이 뭐 문화 간 오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화 간 오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문화 간 오해 혹은 뭐 문화 소통 단절 현상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마다 화행 수행 방식이나 선호 방식이 다름으로써 생기는 문화 간 오해나 문화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대조 화용 분석 분야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행의 표현은 나라나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화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가 맥락화되어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조화용 분석 혹은 뭐 문화 간 대조화용론, 문화 간 화용론, 뭐 크로스 컬처럴 프래그매틱스라는 용어도 있고요. 뭐 인터컬처럴 프래그매틱스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용론은 각 나라의 의사소통 양태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이제 연구한 그런 분야고요. 동일한 상황에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문화나 언어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이제 유명한 이 학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에서는 그라이스의 경류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고 활용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다양하다라는 그런 수정된 화용론의 전제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상호작용 스타일 때문에 문화 간 오해가 어떻게 초래되는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는 화행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대조 분석뿐만 아니라 외국어 학습자들이 해당 언어의 화행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이 집중이 돼서 외국어 교육이나 제2언어 습득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자꾸 중간에 끊기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괜히 막 5개, 6개로 지금 파일이 분할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대조화용 분석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화행의 표현이 나라나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화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발달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문화 간 대조 화용론입니다. 그러니까 화용론을 응용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문화 사이의 화용론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이 크로스 컬처럴 프래그매틱스 혹은 인터컬처럴 프래그매틱스 같은 경우는 각 나라의 의사소통의 양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문화나 언어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거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에서는 그라이스의 경류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고 또 활용적 문제를 다루는 방식 또한 다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이스의 경률 자체는 그라이스도 그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거는 언어 보편적인 원리다 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언어 보편적인 면이 있기는 하나 이제 그걸 적용하는 방식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상호작용 스타일 때문에 문화 간의 오해가 어떻게 초래되는지를 이 문화 간 대조 활용론을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실용적으로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는 화행이 어떻게 다르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대조 분석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외국어 학습자들이 해당 언어의 화행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이제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연구한 분들은 사실 언어 교육 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화용론의 이제 언어학자시지만 이제 응용 언어학인 언어 교육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언어라는 게 여러분도 다 외국어 학습해 보셨겠지만, 단순히 그 언어의 목표어의 단어나 문장, 문법을 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기초 단계, 초급 단계에서 중급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언어에 들어가 있는 문화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내가 고급이 되느냐 마느냐가 여기에서 또 많이 갈리게 되고, 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화용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권별로 화행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 화용론의 이론을 화자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언어 교육이나 혹은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응용이 많이 된 분야고요. 그래서 이 대조 화용 분석은 어떤 화행의 사용 빈도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화행이 실현되는데 어떤 책략, 어떤 전략이 선택되는가 하는 문제도 문화 간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화행의 사용 빈도수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일본인들은 잠시만요. 일본인들은 사과를 자주 한다. 혹은 미국 사람들은 칭찬을 엄청 남발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반면에 한국인들은 칭찬이 아니라 사과의 빈도수가 좀 낮다, 상대적으로. 그런 조사도 있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과 화행을 하는데 사과를 한다 혹은 요청을 한다 그럴 때 일본어권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한국어권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중국어권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을 조사를 하면 저 이제 그 문화 간 의사소통에 있어서 오해 같은 것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칭찬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는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칭찬의 빈도수도 작고 굉장히 과장된 표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제스처나 언어적인 그런 표현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극적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게 됐을 때 칭찬을 받는 상황인데, 이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이제 대로 한국어의 방식대로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잘하진 못했나 보다. 혹은 저 사람은 칭찬에 좀 야박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모국어 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 언어에서만 모국어 전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에 있어서도 전이가 있다라는 거죠. 모국 문화 전이가. 네, 여기 있네요. 얘가 울프슨 오래된 연구지만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연구한 그런 논문에 보면 미국인들의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인들이 하는 칭찬 화행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거나 혹은 너무 해프고 진실성이 없다. 저만 해도 아까 칭찬 남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하거나 뭔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 굉장히 그거의 빈도수가 작고 뭔가 긍정적인 평가나 칭찬을 굉장히 자주 하고 그 표현 방식도 상당히 한국 문화권보다는 훨씬 좀 뭐랄까요? 이제 과장이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안 좋은 단어잖아. 그쵸? 강도가 세게, 강도가 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왜 지금 칭찬을 하지? 그럴 일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건 이제 문화적인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하는 칭찬 화행은, 저거는 오바다. 해프다.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연구도 요 대조 화용 분석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전이 있죠. 모국어 전이. 화용론에서는 화용전이라고 해요. pragmatic transfer인데요.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이 외국어를 배울 때 언어적으로 어떤 항목은 좀 쉽게 파악이 되고 어떤 항목은 좀 어렵고 왜냐면 한국어에는 뭐 어순이 달라서 한국어는 그 구조가 없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화용적으로도 한국어의 언어 사용에선 이게 없어서 혹은 한국어의 문화에는 이게 없어서처럼 이런 화용 전이의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으로 대조 화용 분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에 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 학습자가 외국어로 말할 때 모국어의 의사소통 방식이 전이가 될 수 있듯이 화행 실현 유형 이 화용도 이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행 실현 유형에 대한 비교 문화 연구도 사실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흥미를 가질만 하죠. 그래서 그 화행 실현 유형에 대한 비교 문화 연구로 가장 이제 펀딩을 많이 받고 항상 언급이 되는 게 이 문화간 화행 실현 프로젝트예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유명한 화용론 교수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프로젝트를 따와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Cross 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라고 해서 CCSRP라고 이제 요약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꽤 크게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제 이 연구진에서 중점적으로 본 것이 요청 화행과 사과 화행이 그 유형 측면에서 언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국어 화자랑 외국어 학습자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봤고,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외국어 교수 상황에 적용을 하고 또 원활한 문화 간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 아주 실용적이고 또 광범위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살펴본 그 화행이 요청하고 사과였고요. 그 외의 화행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행을 몇 개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한번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 칭찬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칭찬 뭐 요즘에 집 밖에 안 나가서 칭찬 받을 일이 없으실까요? 그 오늘 예쁘다. 왜 여자들끼리 대화에서 항상 나오는 너 오늘 완전 피부 좋다. 뭐 혹은 너 오늘 진짜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혹은 너 그거 진짜 멋있다. 그거 어디서 샀어?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칭찬에 해당이 되거든요. 혹은 뭐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예뻐졌네, 너 더 멋있어졌네 이런 칭찬을 했을 때 여러분의 응답은 뭐가 될까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말을 하면 절대 그게 사실이 아닌 거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어 왜냐면 제가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굉장히 그 급격히 하강의 길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미모를 떠나서 뭐 그거는 논할거리도 아니고 뭔가 얼굴색이 안 좋고 맨날 다크서클이고 되게 피곤해 보이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뭐 더 예뻐졌다 이런 말은 정말 그냥 이거는 그냥 인사치레구나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뭘요? 아니에요. 저 피곤해 보일 텐데요. 저 어제 잠 못 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예전에는 이게 예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누가 너 예쁘다, 뭐 이거 좋다, 너 잘했다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비율이 예전보다 좀 높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거는 뭐 일반화할 수 없어요. 제가 그냥 저의 느낌이고 감상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확실히 제가 더 이제 20대 때를 생각해 보면 누가 칭찬하면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약간 그거 예쁘다 그러면 이거 싼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뭐 예쁘다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말을 아예 안 한 무응답. 민망하니까. 그냥 아예 딴 얘기를 해버린다든지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감사합니다를 저도 쓰고 이게 저 연령에 따른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조금 약간 그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해본 게 아니라 이제 확실히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알아보는 조사를 화용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화행들은 이렇게 5가지예요. 화행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연구가 된 5가지 화행이 요 칭찬, 사과, 요청, 거절, 불평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요. 연구량의 순으로 보면 요청이나 사과가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거절도 많아요. 칭찬은 오히려 조금 이 4개보다는 조금 덜한 편이고 그 외에 뭐 훈계, 뭐 화행은 사실 더 많을 수 있어요. 뭐 요청과 비슷하긴 하지만 부탁, 뭐 인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요 5가지예요. 그래서 칭찬하기부터 보면 먼저 칭찬화행은 상대방이 지닌 좋은 점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혹은 호감을 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크레딧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적극적인 공손 전략에 해당한다라는 건 잘 아시겠죠? 남의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는 적극적인 공손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칭찬하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주로 이제 연구에서 많이 살펴보려고 했던 게 칭찬의 대상이 누구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칭찬에 사용되는 표현은 어떤 게 있는지, 칭찬에 대한 응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칭찬의 주제를 보면 여러분들 칭찬 내가 들었던 칭찬 혹은 내가 했던 칭찬을 생각해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많이 나오는 게 외모, 능력, 소유물 하고 성격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외모에 대한 거는 많이 가볍게들 인사의 형식으로 많이 하실 거고 뭐 어떤 과업을 수행을 했을 때 잘했다라는 거 뭐 갖고 있는 뭐 가방 예쁘다, 신발 예쁘다, 너 성격 좋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생각한 게 칭찬에 대응하는 방식이었어요. 사람들이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일단 그 칭찬에 대한 응답은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거는 제가 교재에 있는 예를 가지고 온 건데요. 다른 교재에 있는 예인데, 이거를 제가 인도네시아는 확인을 못했고 인도네시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일본 사람한테 확인을 하니까 이거 약간 올드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요즘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어쨌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은행 계좌에 예금을 많이 해 놓으셨네요. 이게 칭찬이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은행 계좌에 예금을 많이 해 놓으셨네요. 이 말을 들으면 한국에서는 내가 은행 계좌에 돈이 많은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약간 이렇게 반응이 나갈 것 같거든요. 저라면.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게 칭찬으로 맥락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놀리지 마세요. 약간 우리가 칭찬받았을 때 하는 그 응답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일본에서도 순금 귀걸이 귀걸이 이거 순금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칭찬이래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몇 달 전에 일본인 학생한테 제가 아는 학생한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그랬더니 이거 되게 할머니들 혹은 굉장히 예전 세대들이 쓰던 그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교재가 좀 오래돼서 그런가. 아주 오래된 교재는 한 3년 된, 3, 4년 된 교재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귀걸이가 순금이죠. 이러면 우리 같으면 네가 금인지 아닌지 나한테 왜 물어봐? 아니면 그냥 정말로 질문인 줄 알고 칭찬이 아니라 정말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으로 파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금 아닌데요? 혹은 이거 금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일본에서는 예전에 이게 칭찬으로 했대요. 그래서 뭐 약간 농담식으로 받아친 거죠. 네, 맞아요. 귀걸이를 하려면 순금으로 해야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은행에 저축을 많이 했다는 칭찬이 가능하고 일본에서는 귀걸이가 순금이라는 칭찬이 가능한데 미국에서는 당연히 혹은 한국에서는 당연히 칭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
어떤 거요? 이건 어떤 거예요? 머리 모양을 바꾸니 더 예뻐 보이네요. 요런 게 전형적인 한국에서의 칭찬이죠. 약간 외모에 대한 거. 그쵸? 날씬해 보인다. 이거 너 살 빠졌지. 이거 미국 가면은 이거는 절대 칭찬이 아니라 왜 네가 나의 몸에 대해서 평가를 하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선 칭찬이죠. 살 빠졌다 그러면 막 와 좋아하고 어려 보인다 이거 좋아하고 어려 보인다 살 빠진다 이거는 영어권에서는 칭찬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 공통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이제 칭찬에 해당하는 게 영화배우 같다, 누구누구 같다, 그 예쁘다고 알려져 있는 네, 영화배우 같다, 모델 같다 이런 거는 이제 공통적이죠. 거의 보편적이죠. 그래서 많은 문화권에서 이제 영화배우나 모델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부럽네요. 영화배우나 모델 갑자기. 그리고 이제 예전 한국어에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군 같다.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이런 말은 요즘에 하면 절대 안 되죠. 이건 진짜 뭐 자기가 평가할 게 아니긴 해요. 저도 예전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뭐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이런 말 들으면 사실 은근히 기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안 좋음의 실체를 이제는 알겠는데 그때 당시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장군 같다. 이것도 굉장히 그 약간 음, 감수성이 없는 듯한 발언이죠. 장군 같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 맥락. 이거는 꼭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 칭찬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문화권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건 칭찬이 아니라 잘못된 평가, 네, 이런 게 될 수 있는 발화 혹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 빠졌지 여기 나오네요. 이것도 어, 제 미국에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쳤던 학생 이제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약간 말 그대로 약간 통통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굴은 말 그대로 정말 눈이 막 얼굴에 꽉 차 있는. 근데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저한테 정말 처음에 너무 불편했다고 지금 많이 익숙해졌는데 한국에서 살거든요. 지금 잠깐 미국에 가 있지만 어, 그 지하철 같은 데서 그냥 모르는 분이 와서 살 좀 빼야겠다. 얼굴은 예쁜데 막 이렇게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이게 한국에서는 그 칭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학생이 그 친구가 모르진 않았었는데 이제 직접 당해보니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문화권이나 언어권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문화권에서는 칭찬이 되는 표현, 어떤 문화권에서는 전혀 칭찬이 아닌 게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칭찬에 반응하는 양식이 나오는데 어, 네, 이거 A에 있는 요 표현 목걸이가 독특하네요, 예뻐요 이런 말 우리 여자들끼리 굉장히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인사이자 칭찬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거 10,000원 주고 저기 어디지 흑석역에서 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화권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런 전 소유물에 대한 칭찬을 하면 그 달라는 뜻으로 특히 약간 그 파워 있죠 힘 권위가 조금 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뭐 선생님이거나 권위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이런 칭찬을 하면 그 사람한테 그 물건을 주는 게 이 응답이래요. 이게 관습화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를 거의 10년 전에 그 한국어 어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그냥 별뜻 없이 학생이 목걸이를 하고 왔길래 예쁘다고 한 건데 어쨌든 뭐 브레인스토밍이든 그 날의 대화를 시작을 한 거였는데 갑자기 학생이 가져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언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외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만 전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상호 문화주의를 그 역량을 키워야 되는구나, 교사가. 모든 거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막 그 뭐죠?
문화권이 다양한 학습자가 한 교실에 있을 때 그 학습자들의 모든 문화를 내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혹시 이런 내가 모든 걸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약간 사고방식 이런 게 좀 필수적이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고 네, 이게 사모아. 사모아에서는 이제 섬이거든요. 그 소유물에 대한 칭찬을 들었을 때 칭찬을 한 사람에게 그 물건을 가지라고 권하는 게 규범화된 반응 양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진짜 가져라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칭찬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규범화가 되어 있는데 이 규범화된 내용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뭐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당황스러운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네, 다음으로 칭찬 빈도와 칭찬을 수용하는 빈도에 대한 연구 내용을 예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영어는 칭찬 빈도가 좀 높고요. 칭찬을 수용하는 빈도도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높다는 연구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연구긴 하나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칭찬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칭찬을 수용하는 빈도도 다른 문화권에 비해 높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칭찬이 일종의 전략으로 사용이 되는데 유대감을 강화하는 수단인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문화권에서 이렇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왜 저렇게 저는 진짜 많이 불편했어요. 처음에 미국에서 어, 뭐 미국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미국인, 네, 미국의 영역인, 영토인 하와이에서 5년을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은 약간 본토 사람들보다 칭찬이 조금 더 심해요. 제가 심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제가 처음에 많이 불편했기 때문인데 워낙 이제 친절하고 그 섬나라의 따뜻한 기후에서 걱정 없이 사는 분들의 그 특성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칭찬이에요. 내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버스만 타도 칭찬 아니면 그냥 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뭐 예쁘다 뭐 얼굴이 뭐 기분 좋아 보인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인사를 굉장히 자주 나누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혹은 뭐 소유물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하고 어 네. 어쨌든 그게 되게 빈도가 잦아서 약간 그냥 밖에서 조금만 학교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걷다가 오면 약간 피곤할 정도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있어서 사람이 보이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싶고 이럴 정도로 처음에는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칭찬이 유대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외국어 상황에 그 뭐죠? 제2 언어 상황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반응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살피면서 아, 칭찬을 받았을 때 저렇게 반응하는구나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이게 결속 장치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나 감사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와이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1초 마주쳤는데 막 칭찬을 한다라는 것 좀. 어쨌든 인사의 용도로 쓰인 거예요. 칭찬이지만 인사의 그 기능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어에서는 칭찬 화행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낯선 사람한테 쓰이는 빈도가 영어에 비하면 훨씬 낮아요. 우리는 낯선 사람 보면 째려보고 요즘에 약간 덜한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하와이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하도 웃어서 자꾸 눈 마주치고 웃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내가 아는 사람인가 막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근데 거기는 눈이 마주치면 그냥 무조건 웃는 거예요. 음. 모르는 사람도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웃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하다가 이제 한 4년이 넘어가니까 당연히 눈이 마주치면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학 생활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뭐 얼마 살지도 않았고 뭐 영어 뭐 막 이머전한 그 뭐죠? 완전히 몰입된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약간 습관이 돼서 한국에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쨌든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 바로 하루 만에 그냥 바로 그 한국 사람 표정 있죠. 그걸로 돌아갔습니다. 네.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역시. 근데 어쨌든 칭찬 화행이 낯선 사람한테 쓰이는 빈도가 영어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일을 하거나 뭔가 생활을 하게 되면 아, 한국 사람들은 항상 화가 나 있다. 뭐 칭찬은 인색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이 때문에.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칭찬이 굳이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칭찬을 하면 약간 저 사람 무슨 왜 저렇게 가식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이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기능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문화 공동체마다 칭찬의 주제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칭찬에 대한 응답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칭찬에 대한 응답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연구지만 칭찬에 대한 응답 전략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예쁘다 그러면 고마워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수용하는 거죠. 내가 그 칭찬을 수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잘 취하는 전략인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뭐가 예뻐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민망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이렇게 세 개예요. 그래서 수용, 비켜가기, 그 다음에 무응답 전략입니다. 그래서 수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 표현하는 것, 그다음에 비켜가기는 상대방도 칭찬을 한다든지 화제를 돌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무응답은 말 그대로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하고 이러한 응답 전략에 대한 문화 간의 차이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올슈타인하고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독일어. 이분 두 분이 미국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죠. 대상으로 이 칭찬에 대한 응답 전략의 빈도수랑 뭐 이제 양상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칭찬을 수용하는 경우가 훨씬 적었다. 음, 그 칭찬을 하면 오히려 사과를 하거나 칭찬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미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나온 게 역시나 땡큐였다. 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칭찬에 대한 응답을 연구한 연구였는데 한국어 화자들에게는 뭐가 겸손의 표현일까요? 무응답. 네. 침묵이 겸손의 표현이다. 누가 와, 너 잘했다. 아니면 너 예쁘다라고 했는데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특히 예전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저의 감상평이고 약간 그냥 느낌이기는 한데 요즘에는 그래도 뭔가 칭찬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무응답이 겸손의 표현이다라는 결론을 이 연구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빈도수랑 퍼센트 조사를 했더니 수용하기 전략은 20% 미만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비껴가기 전략도 많이 나타났고 무응답도 많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영어의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을 양쪽을 이제 조사를 하셨어요. 수용하기 전략이 반 이상 나왔고 무응답은 없었다. 무응답이야말로 정말 미국에서는 나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요. 한국에서는 그게 미덕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큰 문화 차이가 언어적으로 반영이 된 건데, 그러니까 서로 모르면 이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체면에 그런 위협이 되겠어요. 그쵸? 서로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이루어진 한국에서 이루어진 2009년을 보면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같은 아시아권이긴 하지만 한국은 칭찬을 회피하는, 그러니까 말을 딴 데로 돌리던지 그러니까 그냥 어, 내가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을 더 칭찬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수용하지 않는 회피하는 반응의 빈도가 더 높았다고 해요. 특히 능력에 대해 칭찬을 할 때, 능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상사가, 자네 오늘, 김대리 오늘 잘했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혹은 교수님하고 학생은 그 부하 직원, 상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칭찬을 하니까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반응하는 유형이
화제를 상대방한테 돌리는 전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 게 굉장히 특징적이었다라고 해요. 우리한테는,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뭐가 특징이야 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문화권에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봤을 때는 아, 자네 오늘 잘했네 라고 했을 때 이 덕분입니다. 부장님 덕분입니다. 부장님이 다 도와주셨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이 표현 정말 많이 쓰는데, 제가 뭐 칭찬을 가끔 받기는 해요. 그러면, 음, 저는 무조건 그분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속하는 반응도 꽤 많이 나왔다. 이게 약간 이것도 한국 사람의 약간 종족 특성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국 사람한테서 특히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머란츠라는 이제 유명한 대화 분석가이자 이제 이 화용론을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칭찬에 대해서 언급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유대 원칙에 근거해서 이 칭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유대의 원칙, 유대의 원리에 근거해서 칭찬에 대한 응답은 상충되어 보이는 두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하는 데 관건이 있다. 그러니까 칭찬에 대한 응답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쵸? 뭐 문화권에 따라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칭찬을 너무 과하게 받아들였을 때 내가 약간 우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거부하면 그 사람의 참여는 약간 손상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상충되어 보이는 두 가지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즉 칭찬을 들었을 때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하긴 해야 돼요. 내가 칭찬을 받았는데 너무 거부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나를 너무 이렇게 높이는 표현에 대해서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칭찬을 들었을 때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되 스스로에 대한 칭찬을 피하라. 요게 이제 칭찬이 에 대한 응답이 어려운 이유죠. 뭐 이렇게 꼭 말을 해라라는 건 아니고요. 칭찬에 대한 응답이 어려운 전략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A가 어, 예를 들어서 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제가 요리를 했어요. 저 요리 안 하는데 거의 안 하는데 이제 간만에 했더니 와 이거 너무 맛있어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저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놨어요. 아 재료가 싱싱했어요. 괜찮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어, 재료가 좋았어요.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네 그쵸? 완전 대박이죠? 이거는 정말 친하거나 약간 그 사회적인 거리의 요인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웃기려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거나 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건 맞는데 스스로에 대한 칭찬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니에요. 맛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나를 낮추긴 했어요. 스스로에 대한 칭찬을 하지 않기는 했는데 상대방의 칭찬에 너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부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완전 땡 틀렸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취하는 전략이 의견에 동의를 하긴 하대. 그러니까 맛있긴 맛있구나. 그런데 재료가 싱싱했던 이유가 큰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네가 맛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게 되는 이유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칭찬하기이고요. 이번 주는 일단 칭찬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딱 끊으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사화강하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